산림지식총서인 동양의 명장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병법의 아버지 손무, 손자의 수제자 조조, 밀레니엄맨 징기스칸, 조선을 2번 구한 이순신, 13벌의 갑옷으로 청을 건국한 누르하치, 중국의 창업자 마오쩌둥, 붉은 나폴레옹 보응우엔잡. 이 중 손무는 손자병법을 낭독했고 조조는 삼국지에서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으며 이순신은 따로 관련 책을 낭독할 계획이 있어 징기스칸과 누르하치 편을 낭독하였습니다. 극도로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드넓은 세계를 장악한 두 인물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밀레니엄맨 징기스칸. 힘센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나의 몸이 죽어간다면 죽게 버려두라. 그러나 나의 조국은 그렇게 하지 마라.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800년 전 척박한 땅 몽골에서 태어나 끝없는 정복전쟁을 하다가 간 인물이다. 정복자 나폴레옹은 115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정복했다. 히틀러는 나폴레옹보다 2배 가까이 넓은 219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다. 그러나 기원전 323년 이미 두 사람의 정복 면적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던 사나이가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였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이들 3명이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777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했다. 공식적으로 징기스칸의 후계인 데칸 쿠빌라이가 지배했던 시대의 최전성기 몽골 제국 영토는 유라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2,800 내지 3,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넓이였다. 이것은 아프리카 대륙과 맞먹는 면적이다. 알렉산드로스, 나폴레옹, 히틀러의 제국은 그들이 죽기도 전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이 건설한 제국은 그의 사후 150여 년을 유지한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화를 달성했다. 징기스칸은 천년의 인물, 즉 밀레니엄맨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5년 12월 31일자 기사에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사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했다. 그의 삶의 궤적이 지난 1000년간 생존했던 다른 어떤 인물보다 위대하다는 평가였다. 종교개혁을 이끈 루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심지어 뉴턴과 다윗과 콜럼버스, 마틴 루터킹까지 모두 제치고 뽑힌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이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 시대의 박애자도 뛰어난 사상가도 위대한 해방가도 아니었다. 역사는 성인이나 천재, 해방가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징기스칸을 지난 1000년의 인물로 택했다. 장군으로서 징기스칸은 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믿음의 우두머리였다. 60명에 달하는 부하 장수들 중 어느 한 명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했다. 신복이 되게 한 것이다. 야망을 위해 이복형을 죽이다. 징기스칸은 1162년 보르지긴족인 아버지 예수게이와 메르키트족인 어머니 호엘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예수게이는 최초의 통합 몽골 왕국인 몽골 올루스를 건국한 칸의 후손이었다. 고귀한 핏줄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다. 예수게이는 호엘룬을 납치해 아내로 삼았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타타르의 족장 테무친 우게를 사로잡았음을 떠올려 이름을 테무친이라고 지었다. 그 후 예수게이는 소치게리라는 이름의 여자에게서 두 아들 백테르와 벨구테이를 얻었다. 몽골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약혼하는 풍습이 있어 예수게이는 테무친이 9살이 되던 1179년에 신부감을 찾아 나섰다. 결국 테무친은 아버지가 정해준 보르테와 약혼을 했고 그 며칠 후 예수게이는 타타르 부족에게 독살당했다. 아버지 예수게이의 죽음, 그 고통과 가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비통한 외침은
훗날 징기스칸이라 불리게 될 테무친의 전기에서 첫째 장을 이룬다. 칭기즈라는 칭호는 1206년 몽골 제국의 데칸으로 추대되면서 받은 것으로 광명의 신 또는 대양이라는 뜻이다. 징기스칸은 아버지가 독살당한 후 9살의 어린 나이로 어머니와 함께 초원에 버려졌다. 거기서 생사를 넘나드는 혹독한 생존투쟁을 해야 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악전고투했다. 적에게 잡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적과 동지를 감각적으로 구분하고 약육강식의 처절한 법칙을 몸으로 체험했다. 징기스칸은 잔혹한 승부사였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되기 위해 천륜을 어기고 배다른 형을 살해했다. 당시 몽골은 형사치수 제도가 유지되었고 더 나아가 생모를 제외하고는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아버지의 처척과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전통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후 양자를 남편으로 취해 가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테무친의 어머니 호엘루는 당시 나이가 아직 20대로 당연히 형사치수 전통에 따라 아버지의 형제들 중 누군가가 거두고 딸린 자식들을 부양해야 했다. 그러나 척박한 초원의 생활 조건에서 5명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를 맡는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다. 또한 호엘룬 납치로 원수지간이 된 메르키트족의 복수 위협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아버지의 형제들은 테무친의 가족을 남겨두고 슬금슬금 떠나버리고 테무친 일가는 고립무원으로 사막에 버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장차 테무친 가족의 가장은 이복형 백테르가 될 것이 틀림없었다. 이복형 백테르가 성인이 되면 테무친의 생모인 호엘룬과 결혼하여 가계를 이을 방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테무친은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백테르가 살아있는 한 그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는 셈이었다. 테무친은 결국 자기 친동생과 함께 이복형을 활로 쏘아 죽인다. 세계 정복의 야심은 천륜을 어기고 피를 나는 형제를 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안다를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하다. 자무카는 테무친의 유일한 안다, 즉 의형제였다. 테무친은 자무카를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교묘하고도 철저하게 이용한다. 자무카는 데칸 자리를 놓고 테무친에 도전했다 패배하여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잡혀서 처형된다. 테무친이 초원의 강자로 등장하는 데는 케레이트족의 지도자 왕칸의 힘이 컸다. 왕칸은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의 의형제였다. 그는 아버지와 왕칸의 인연을 이용하여 그의 양자가 되어 그의 세력을 이용한다. 세력이 커지자 결국 테무친은 왕칸을 공격하고 왕칸은 쫓기다가 나이만족에 잡혀 죽는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징기스칸을 가리켜 사실 그는 깡패였다. 그러나 역사는 때때로 깡패에 의해 만들어진다. 역사는 성인이나 해방가의 이야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실로 천년의 인간, 밀레니엄맨 징기스칸은 생존과 정복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을 극한으로 분출하여 가장 큰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였다. 4마리 맹경과 4마리 준마가 징기스칸을 견인하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아마 제가가 아닐까.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뜻이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징기스칸 역시 제가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가족으로부터는 끊임없는 배신을 당했다. 그 결과 징기스칸은 가족보다는 외부 인간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을 믿었다. 특히 그는 부하들과 전적인 신뢰를 주고받았다. 실제로 징기스칸은 자신이 거느린 60명의 장수로부터는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았다. 그중 사준사구, 즉 4마리 맹견 젤메, 제베, 쿠빌라이, 수부타이와 4마리 준마, 보오루추, 무칼리, 치라운, 보로클은 오직 징기스칸이 삶의 전부인 부하들이었다. 이들은 징기스칸이 만든 제국을 이끄는 견인차였다. 특히 이들 중 젤메, 제베, 보오루추, 무칼리와 징기스칸 사이의 신임과 충성은 각별했다. 젤메는 어릴 적부터 사귄 친구이자 부하였다.
태무친이 자무카와 그를 돕는 타이추우드족을 추격하던 중 제베가 쏜 화살이 태무친의 목을 꿰뚫었다. 태무친은 의식을 잃었고 목에서는 많은 피가 흘러나왔다. 화살에 독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상처에 세균이 감염될 수도 있었다. 피를 빨아내야 했다. 이때 옆에서 젤메가 그 피를 입으로 받아 마셨다. 당시 몽골 풍습에서 피는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피 흘리는 것을 금기시했다. 젤메는 태무친의 피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 행동은 또한 적에게 태무친의 부상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젤메는 밤새도록 태무친을 지키며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받아 마셨다.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너무 배가 불러 할 수 없이 뱉어내기에 이른다. 자정이 지나자 잠시 정신을 차린 태무친이 말젓으로 만든 술 아이락을 찾았다. 그러나 전장에는 약간의 물만 있을 뿐이었다. 젤메는 적의 진영에는 말젓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젤메는 옷을 벗고 적진으로 숨어들었다. 만일 발각되면 자기 편이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어 기순할 작정이었다고 속일 셈이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즉각 처형될 판이었다. 다행히 젤메는 적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그는 말젓술은 찾지 못했으나 발효 중인 말젓을 한 통 찾아가지고 돌아왔다. 젤메는 그것을 물에 타서 밤새도록 태무친에게 먹였다. 동이 트자 태무친이 깨어났고 반쯤 벗은 젤메와 주위에 흥건한 자신의 피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밤새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 태무친은 다른데 뱉을 수 없었나?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으로 고마움을 대신했다. 제베는 당시 몽골 제1의 궁수였다. 이런 제베의 화살이 태무친의 목을 관통한 것이다. 태무친은 다음 날 추격 끝에 적을 완전히 격파하고 자신을 쏜 자를 찾았다. 마침내 제베가 태무친 앞에 끌려 나왔다. 제베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저를 죽이시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한 움큼 흙만을 적실 것입니다. 저를 용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온 천하의 대지를 적실 것입니다. 이후 제베는 태무친의 맹견이 되어 이른바 유령 군단을 이끌고 태무친이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무칼리는 적장의 노예였다. 사로잡혀 태무친 앞에 끌려 나온 그는 어떤 경우라도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라고 했다. 그런 무칼리에게 태무친은 죽은 주인을 대신하여 산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말했다. 그 후 무칼리는 태무친의 왼팔이 되었다. 무칼리는 태무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그는 무칼리에게 칸이라는 칭호를 내려주어야 된다고 했다. 실제로 무칼리는 태무친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고낭제로 임명되어 태무친이 서역을 정벌하는 동안 나라를 통치한다. 보우루추는 태무친이 청년 시절에 만난 친구다. 두 사람의 만남은 태무친이 말 8마리를 훔친 도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태무친과 보우루추는 사흘 밤낮을 추격해 잃어버린 말을 찾는 데 성공한다. 보우루추는 말을 나눠주겠다는 태무친의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다. 벗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벗의 의무였다. 도움의 대가로 말을 받는다면 어떻게 버시겠는가? 보우루추는 이후 태무친의 오른팔이 되어 평생을 같이 한다. 태무친은 보우루추에게 자리를 나눌 만한 친구라고 했다. 태무친은 철저하게 능력과 신의에 따라 부하들을 다루었다. 이에 부하들은 온몸을 바치는 충성과 존경으로 태무친을 따랐다. 이런 신의와 충정이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 지배 아래 세계 평화를 이룬 것이다. 징기스칸은 신장이었다. 손자는 손자병법에서 장수는 지혜와 믿음과 어진과 용기와 위엄을 갖춘 자다라고 장수의 제목을 논했다. 대개는 이 중 지나 용을 들어 지장이니 용장이니 한다. 신을 들어 신장이라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믿음은 장수의 자질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신은 부하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힘으로 공평무사한 신상필벌에서 나온다. 신은 절대로 속임수, 가식으로 할 수 없다. 신은 상하를 일심동체가 되게 하여 생사를 같이 하게 한다.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전장에서 무서운 시너지가 되어 전투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징기스칸은 부하들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은 신장이었다. 징기스칸이 건설한 제국은 신의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신용사회였다. 이 신의는 불과 100만 명 내외의 인구, 최대 20만 명의 기병을 가지고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에너지였다. 이런 징기스칸 치하 몽골 사회의 신의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1245년의 일이었다. 로마 교황 인노체시오 4세는 유럽을 더 이상 침공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목적으로 징기스칸의 손자이자 몽골 제국의 3대 대칸인 귀이크 칸의 대관식에 조반니 다 피안델 카르피네를 파견했다. 델 카르피네는 귀국하여 몽골 여행기를 남겼는데 거기에 죽음을 자처한 병사에 관한 기막힌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킵차크 한국의 수도 사라이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 초소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몽골 병사 한 명이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깜빡 잠이 든 사실을 안 그는 깜짝 놀라 누구한테 들킨 것도 아닌데 친위대장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친위대장은 병사의 정직성을 칭찬했지만 군율대로 병사에게 사형을 명했다. 마침 처형식을 구경하던 델 카르피네는 그 병사에게 굳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병사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만일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왔다면 우리 바투칸이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병사는 친위대장의 지시로 그날 바로 처형되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징기스칸이 건설한 제국이 순도 100%의 신뢰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것이다. 상하 간의 신의와 믿음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회. 자기 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회가 징기스칸이 구축한 몽골 제국이다. 이 병사의 이야기는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신의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자 믿음이 몽골 제국의 폭발적인 에너지였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다. 몽골인들에게는 여러 부족 간 처절한 약육강식 투쟁이 일상적인 생활이었다. 징기스칸은 부족을 통일하고 나서 몽골의 희망은 안이 아니라 밖에 있음을 알았다. 정복을 통해 몽골 전체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서하와 금을 정복하고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호리즘 제국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나라들을 합병했다.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기반을 마련했고 인류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겼다. 2세기 가까이 유라시아 대륙의 넓은 영토를 통치했던 몽골 제국은 팍스 몽골리카를 이루고 인구학과 지정학 면에서 큰 변화를 일으켰다. 몽골 제국의 영토는 현대의 몽골,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이라크,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쿠웨이트, 터키, 키프로스, 시리아 일부를 아우른다. 징기스칸의 정복 경로. 서하 정복. 징기스칸의 궁극 정복 목표는 금나라였다. 그런데 금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서하의 힘이 필요했다. 금나라의 왼팔인 서하를 자신들의 오른팔로 만들어야 했다. 서하 정복 전쟁은 3단계로 나누어 6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서하는 몽골의 오른팔이 되었다. 그러나 지도자의 오판으로 징기스칸을 모욕하고 얕보다 제6차 정복 전쟁으로 멸망하게 된다. 금 정복. 징기스칸은 10만 명의 병력으로 1211년 중국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금나라를 향해 진격했다. 징기스칸에게 금나라는 할아버지 때부터 원수지간이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전투에서 징기스칸은 금나라의 군대를 대파하고 승리를 거둔다. 1214년 금으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고 철수했으나 1215년 다시 정복전쟁에 나서 금나라 수도 연경을 함락시켰다.
그 뒤 중국 북부 전체 정복 임무는 4마리 준마 가운데 한 사람인 무칼리에게 맡겨졌다. 무칼리는 1218년부터 1223년까지 4만 5천 명의 병력으로 금나라 정복 전쟁을 계속한다. 무칼리가 54세에 사망하자 1224년부터는 그의 아들 보로가 정복 임무를 물려받아 1227년까지 계속한다. 금나라 정복은 징기스칸 사후 쿠빌라이 때 완료된다. 호라즘 정복. 징기스칸에게는 금나라 정복이 시급했다. 그런데 호라즘에서 징기스칸의 보호 아래에 있던 450명의 이슬람 대상단이 몰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나라와 전쟁 중이던 징기스칸은 호라즘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호라즘 제국의 황제는 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거부했다. 호라즘 정복 또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었지만 이 사건으로 전쟁이 앞당겨졌다. 몽골과 호라즘의 전쟁은 1218년 시작되었다. 당시 호라즘은 알라우딘 무하마드 황제의 통치 아래 서요를 속국으로 삼으며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다. 호라즘과 전투는 메르키트족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217년 몽골에서는 명맥만 유지하던 메르키트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진압한 몽골군은 남은 메르키트 병사들을 서요 국경지대까지 쫓아가 전멸시켰다. 이때 수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요를 방문한 무하마드 황제의 군대와 마주쳤다. 몽골군을 우습게 본 황제가 몽골군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투가 벌어졌다. 당시 몽골군은 호라즘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으나 치밀한 전략과 기마술로 호라즘군 절반을 죽이고 황제의 본진을 습격해 왕실 물품을 탈취했다. 이후 징기스칸은 1204년 몽골군에 패한 후 죽은 나이만족 족장 타이양 칸의 아들 크출루쿠가 서요의 왕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제배를 시켜 서요를 공격해 크출루쿠를 죽이고 서요를 점령했다. 이로써 몽골은 호라즘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금나라와 한창 전쟁 중이라 호라즘 같은 강국과 전쟁을 치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기스칸은 호라즘과 통상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황제는 징기스칸이 보낸 편지에 적힌 그대를 사랑하는 내 아들처럼 대할 것이라는 글귀에 분노했다. 그는 통상에 응했으나 통상을 위해 방문한 450명의 상단을 처형했다. 더 나아가 항의하러 온 사신단마저 처형했다. 사실상 선전포고였다. 1219년 징기스칸은 선전포고를 하고 금나라 종복은 무칼리에게 위임한 후 20만 명의 병력으로 2천만의 인구를 가진 강대국 호라즘 침공을 개시했다. 이 전쟁에서 징기스칸은 호라즘의 모든 도시를 휩쓸었다. 주민들은 거의 몰살당했다. 징기스칸이 호라즘 황제를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전을 펼쳐나가는 동안 전닥과 화원은 황폐화되었고 관계시설은 파괴되었다. 호라즘 정복전쟁은 1219년부터 1223년까지 진행되었다. 무하마드 황제는 징기스칸의 무자비한 추격전에 쫓기다가 카스피해 부근에서 사망하고 호라즘 제국은 멸망했다. 킵카스와 러시아 지역 전투. 징기스칸은 무함마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카스피해와 흑해 쪽을 훑게 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카스피해를 지나 유럽까지 이르러 2년 가까이 정복 활동을 펼친다. 이것은 몽골군의 우수한 현지 적응 능력, 장거리 보고 체계, 상하 간 절대 신뢰관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1220년 제베와 수부타이는 아제르바이잔 지방으로 들어가 이란 북서부 도시 타브리즈를 점령하고 카스피해 연안으로 나아간 다음 그루지아로 쳐들어가 수도 티폴리스를 함락시켰다. 이어서 남쪽으로 내려와 이란 중서부 도시 하마단을 정복하고 1221년 다시 그루지아로 향해 카카스 산맥을 넘었다. 1222년 알라니족과 킵차크 쪽을 무찌르고 러시아로 진출했다. 그해 5월 키예프, 체르니고프, 할리치 등지에 러시아 연합군 8만 명과 맞닥뜨린 제베와 수부타이는 유인 매복 전술로 적을 격파했다. 이들은 몽골로부터 10,000km나 떨어진 러시아 서부를 이르는 볼가강까지 진출하여 유럽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1223년 수부타이와 제베는 마침내 정복전쟁을 마감하고 몽골로 돌아간다. 징기스칸은 카스피해와 러시아 유럽 지역 정복은 무하마드 황제를 추격하는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일임했다. 징기스칸 자신은 무함마드의 아들 잘란 우딘을 뒤쫓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쪽으로 향했다. 1221년 봄 아무다리아 강을 건너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북부 박트리아 지역을 정복했다. 징기스칸은 잘랄 우딘을 추적해 1218년부터 1224년까지 벌인 정복전쟁을 끝내고 1225년 몽골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서하 정복에 나섰다가 1227년 그곳에서 사망했다.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 사업은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 의해 대를 이어 전개되었다. 남송 정복은 손자 몽케가 계속하다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 쿠빌라이가 이어받아 마무리했다. 징기스칸이 생전에 정복한 영토는 77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그의 사후에 영토는 3천만 제곱킬로미터로 확장된다. 1220년 이후 제국은 킵차크 칸국, 차카타이 칸국, 일칸국, 우구데이 칸국의 4개 칸국으로 분열되어 150여 년간 계속된다. 징기스칸의 나라는 최초로 동서양을 연결하여 세계화를 이룩한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이었다. 징기스칸은 스스로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었다. 절제하고 부하들과 동고동락했다.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일에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특별한 자질이 없다. 나는 소를 치는 목동이나 말을 모는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부를 나누어 가진다. 나는 사치를 싫어한다. 나는 절제한다. 우리는 늘 원칙이 있으며 서로 애정으로 뭉쳐 있다. 내 통치에 부족한 점이 있을까봐 걱정이다. 지금 왜 다시 징기스칸인가? 21세기는 세계화 시대다.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인 것이다. 징기스칸은 이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을 800년 전에 실천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징기스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징기스칸은 무엇보다 속도, 기술, 정보를 생명으로 여겼다. 그는 정복지의 기술자를 절대 죽이지 않았다. 그 어떤 제왕보다 기술자를 존중했다. 또한 몽골군은 역사상 다른 어떤 군대보다 더 먼 거리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 징기스칸의 기병이 보여준 기동력은 그 이후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속도였다. 50km 간격으로 정복지에 촘촘하게 설치한 역창과 대상으로 조직된 정보망은 징기스칸의 판-인터넷이었다. 그는 이 네트워크로 제국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다. 둘째, 상하가 같은 꿈을 꾸게 했다. 손자는 승리하는 조직의 특성 중 하나를 상하 동력 자승이라 표현했다. 위아래가 같은 욕구를 가진 조직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손자의 이 말과 한 사람의 꿈은 단지 꿈에 그치지만 만인의 꿈은 바로 현실이다라는 징기스칸의 말은 정확하게 같은 뜻이다.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을 일치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뿜어나오는 힘은 엄청나다. 징기스칸이 이를 증명했다. 그 꿈의 핵심은 파이 문제였다. 그는 이미 주어진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워서 나누고자 했다. 징기스칸은 정복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이를 나누었다. 거기에 동참하는 상하는 같은 꿈을 꾸었다. 셋째,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등용하여 시너지를 달성했다. 징기스칸에게 훌륭한 인물은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신분, 인종, 노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만이 중요했다. 13벌의 갑옷으로 청을 건국한 누르하치. 장수만 잡으면 나머지는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다. 누르하치. 변방 소수민족이 중원의 대제국을 건설하다. 17세기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연 청나라를 세운 것은 변방의 여진족이었다. 그때까지 여진족은 한족으로부터 오랑캐라고 멸시당했다. 13세기 한때 여진족은 금나라를 세우고
송나라를 압박하며 중원을 차지했다. 그러나 징기스칸에 쫓기어 다시 만주로 되돌아왔다. 그 후 오랜 세월 중국의 분열 정책으로 하나로 단결되지 못하고 하등민족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여진족은 16세기 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만주와 중국 본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자신들을 지배하던 한족을 극복하고 268년간 중국 본토를 지배했던 여진족의 나라. 청나라의 기틀을 닦은 사람은 바로 아이 신기오로 누르하치였다. 누르하치라는 이름은 여진어로 멧돼지 가죽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멧돼지 같은 힘과 용맹함으로 전장에서 비범한 책략과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여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누르하치가 13벌의 갑옷과 30명의 군사와 함께 만주에서 군사를 일으킨 때는 1583년이다. 이후 누르하치의 청나라는 명나라는 물론 몽골, 티베트, 신장까지 복속시키며 성장을 거듭했다. 그 결과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손꼽히게 넓은 영토를 다스린 제국이 됐다. 18세기 말 청제국의 영토는 약 131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 명나라의 2배가 넘고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 영토보다 훨씬 더 넓었다. 청은 268년간 중국을 지배한 장수 왕조이기도 했다. 중국 역사상 중국 전체를 지배한 나라로 200년을 넘긴 경우는 당나라와 청나라 둘밖에 없다. 한나라는 사실상 성격이 다른 전한과 후한 두 왕조의 존속기간을 합친 것이다. 몽골의 원나라는 남송을 정복하고 중국 전체를 지배한 기간이 100년도 안 된다. 한족의 50분의 1에 불과했던 만주족이 어떻게 중국을 그토록 오래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누르하치의 건국과 통치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는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능력 중심 인사였다. 누르하치부터 홍타이지, 강희제, 옹정제, 건융제 같은 유능한 지도자들이 그러했다. 적장자 계승 원칙을 따른 명나라와 달리 청나라는 계승 후보자 중 가장 유능한 인물을 골랐다. 둘째는 일당백의 팔기군이라는 지배도구였다. 팔기군은 강력한 단결력과 충성심으로 청지배의 절대 병기 역할을 했다. 셋째는 하나를 통해 중국보다 더 중국적인 방식으로 유기적인 통합을 달성했다.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한인을 차별하지 않는 등 하나 정책을 펼쳤다. 구범진 교수는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에서 청제국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지닌 세포가 한 생명체 안에 공존하는 키메라처럼 청나라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 등 서로 다른 인자가 제국에 합류, 성장했다고 말한다. 누르하치의 절대병기 팔기군. 누르하치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팔기군이라는 기병대 조직이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의 절대병기였다. 팔기는 취락 조직과 일치했다. 주민 가운데 아녀자, 노인, 어린이를 제외한 장정 300명을 1,2루로 편성하고 온이류를 1잘란, 5잘란을 1구사로 편성했다. 각 단위 부대의 지휘관으로 에젠을 두어 각각 리루에젠, 잘란에젠, 구사에젠이라고 했다. 여기서 300명의 장정이 다 병사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중 50명 정도가 병사가 되었는데 이들을 갑사라고 불렀다. 팔기군은 일종의 군사세습직으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 유사시에 군인이 되는 조직이었다. 보통 때는 조세, 행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다 전쟁이 나면 군대로 편성되는 유목민 특유의 제도였다. 모든 만주족은 팔기 중 하나에 소속되었으며 후에는 몽골족이나 한족으로 구성된 팔기도 창설되었다. 팔기 제도는 중국 본토를 차지할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했으며 훗날 중국 본토 입성 이후에도 청나라 제도의 중심이 되었다. 만주족만 될 수 있었던 만주 팔기는 전투 집단인 동시에 국가에서 모든 복지를 제공해주는 특권 계급으로 스파르타의 군사귀족과 비교되기도 한다. 1611년 누르하치는 황, 백, 홍, 남 4가지 세계기로 군대를 구분하고 각 군대마다 고유 세계천에 용을 그려 넣어 자체 군대를 상징하는 기로 사용했다.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한 뒤 사기군을 8기군으로 재편하여 싸움마다 승리를 거둔 끝에 중국 대륙을 넘보기 시작했다. 8기를 각각 지휘하는 구사이젠 위에는 누르하치의 아들들이 왕으로 임명되어 기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제2대 태종 홍타지의 시대가 되면 정확하게 한 기에 왕이 한 명씩 임명되었지만 태조 누르하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 한 왕이 2개의 기를 맡기도 했다. 8기는 만주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 기반이었다. 누르하치는 먼저 만주족을 만주 8기로 묶었고 홍타하지는 몽골족과 한족까지 흡수해 몽골 8기, 한군 8기를 더했다. 1800년까지 최고 지방관직인 총독은 만주 8기나 몽골 8기 출신이 차지했다. 한인 관료들은 배제됐다. 한인 관료들이 핵심 지배층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 중반 서양 세력 침략과 태평천국의 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발휘하면서부터이다. 때를 기다리며 칼을 갈다.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 출신이다. 명나라 시절 여진족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건주 여진, 해서 여진, 야인 여진으로 구분되었다. 건주 여진은 요동에 가까운 조선의 압록강 너머 고구려와 발해의 옛 땅, 즉 오늘날 지린성 지역에 살고 있었고 일찍부터 농경에 종사했다. 해서 여진은 과거 중국 본토의 일부를 차지한 금나라 직계로서 오늘날 해이룽 장성 지역에 살았다. 야인 여진은 숭화강 북방 지역에 거주했는데 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로 수렵에 종사하며 살았다. 건주 여진은 5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누르하치가 속한 부족은 가장 세력이 약했다. 명나라는 금나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요동 변방에 흩어져 사는 여진족들을 철저하게 경계했다. 금나라를 세운 아구다 같은 인물이 나타나 여진족을 단결시켜 중국 본토를 위협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 결과 중국 본토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주 여진은 명으로부터 가장 심한 통제를 받았다. 명은 여진족에 대해 최대한 단결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통치하는 분열 정책을 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진족에게 어느 정도 힘을 주어 과거 원나라를 세웠던 북방의 몽골족을 견제하게 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하는 외교 방침이 여진과 몽골에 대한 명나라의 입장이었다. 이러한 명나라의 정책으로 여진족은 오랫동안 분열하여 큰 세력을 키우지 못했으나 1500년대 후반 명나라의 부패와 무능을 틈타 조금씩 세력을 확장했다. 당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 기호창가와 아버지 탁씨는 명나라 장수 이성량에게 충성을 바쳐 부족의 명맥을 이어갔다. 이성량은 요동 총병 자리에 있으면서 명나라를 대표하여 여진족들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거대한 명나라에 대항할 힘이 없었던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이성량의 명령으로 같은 여진족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 명나라로부터 관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명나라로서는 여진족은 어디까지나 이용가치가 있는 오랑캐였을 뿐이었다. 이것이 결국 명나라를 위해 전쟁에 나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명나라군에 의해 피살되는 비극을 낳았다. 1583년 건주 여진 출신 아타이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것을 진압하는 작전에 기호창가와 탁씨 그리고 누르하치까지 투입되었다. 명나라군은 승기를 잡자 여진족을 무차별 학살했고 이 와중에 기호창가와 탁씨도 적으로 오인되어 살해당했다. 명군은 실수라고 했지만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는 기호창가와 탁씨를 의도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 분명했다. 당시 이성량에게 볼모로 잡혀있던 누르하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으나 제대로 된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20대였던 그에게는 아직 명나라에 맞설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원한을 품고서 언젠가 힘을 키워 복수를 할 날을 기다렸다. 누르하치는 훗날 명나라에 선전포고하면서 7가지 큰 원한을 공표했는데 그 가운데 명나라 군사에 의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피살을 가장 큰 원한으로 삼았다. 누르하치라는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 기호창가가 지어주었다.
멧돼지 가죽만큼 질기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였다고 한다. 누르하치는 그 이름처럼 오랫동안 질기게 한을 숨기고 온갖 뜨겁고 차가운 고난을 이겨내면서 명나라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며 칼을 갈았다.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고 후금을 세우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은 누르하치에게 이성량은 배상금과 할아버지 탁씨가 받았던 명나라 관직 도독 직함을 주었다. 1583년 조부의 핏값으로 받은 지위와 자산을 바탕으로 누르하치는 군대를 일으켜 복수에 나섰다. 그는 먼저 상대하기 버거운 명나라가 아닌 주변 부족 통합에 군사력을 집중했다. 1586년까지 누르하치 군대는 500명 내지 6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1587년 누르하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다. 누르하치는 수주어 상류에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성이 완성된 이듬해 기순자들이 늘어났다. 그중 훈강 중류 지역에 살던 건주 여진 일족인 호호리가 5만 명을 데리고 기순한 것이다. 이 사건은 누르하치에게 새 나라를 만드는 토대를 제공했다. 이는 마치 조조가 청주병을 얻은 것과 같았다. 1589년 누르하치는 마침내 건주 여진 5개 부족 전체를 통일하고 요동을 장악한다. 누르하치의 성장에 놀란 이성량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명나라 정부에 건의하여 용호 장군이라는 직함을 내리기도 했다. 높은 간직을 내림으로써 명나라에 순응하게 만들려는 당근과 같은 임시방편이었다. 그러나 이미 성장의 가속도가 붙은 누르하치는 남몰래 명나라에 대항할 힘을 하나하나 비축해 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명나라에 복종하는 척하면서 때로는 이성량을 이용해 물적 지원까지 받아내며 힘을 키워나갔다. 그즈음 누르하치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다. 조선에 원병을 보내느라 다급해진 명나라 정부는 이 시기 여진족에 대해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명나라의 여진족 분열 정책이 느슨해진 틈을 타 누르하치는 주변 여진족들을 하나하나 복속시켜 나갔다. 1593년 누르하치의 성장에 놀란 주변 9개 여진족 연합군이 3만 명의 대군으로 세 방향으로 공격해왔다. 누르하치는 적의 형세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 적은 임시로 조직된 잡스러운 군대일 뿐이다. 장수만 잡으면 나머지는 모두 흩어지고 말 것이다. 누르하치는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 내부 분열을 노리는 전술로 대규모 연합군을 물리쳤다. 이후 백두산 부근까지 영역을 확대해 강력한 패자로 떠올랐다. 이어서 누르하치는 1599년에 해서여진의 하다, 1607년에는 후이파, 1613년에는 올라를 병합하여 여진족 대부분을 통일했다. 1616년 때가 왔다고 판단한 누르하치는 마침내 나라를 열었다. 스스로 칸의 지위에 올라 국호는 금나라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후금으로 지었다. 국호를 금이라고 쓴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400여 년 전 여진족이 세운 금이라는 국호를 씀으로써 동족에게 금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한족에게는 지나간 남송시대 역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게 했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다시 남송의 역사가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흉흉하게 나돌았다.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의 대승을 거두다. 1618년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오늘날 야오닝성 북부에 위치한 무순성을 공격했다. 성주 이영방은 별다른 저항 없이 투항하고 말았다. 또 구원하러 온 명나라의 총사령관 장승음이 전사하고 1만여 명의 군사들이 패주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명은 만주족을 정벌하기 위한 동원령을 내리고 심양의 대군을 파견했다. 이로써 사르우 전투의 서막이 올랐다. 사르우 전투는 누르하치가 명나라 대군을 섬멸시킨 싸움이다. 이 전투 결과 명청 간의 정권 교체가 본격 시작된다. 조조의 간도대전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사르우산과 그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여서 사르우 전투라고 부른다. 무순성이 함락되자 명은 양호를 요동 총독에 임명하고 누르하치를 토벌하는 총책임을 맡겼다.
양호는 1618년 6월 산해관을 거쳐 광령에 도착하여 토벌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 양호는 아들 이여백을 요동 총병으로 기용했다. 산해관 총병에는 두송, 보종 총병에는 왕선, 개원 총병에는 마림, 요양 총병에는 유정이 임명되었다. 한편 9월 17일에는 강옥립과 김경서가 이끄는 조선 원병 1만 3천여 명이 도착했다. 여기에 여진 원병 2,000명이 합류했다. 명군은 4개 방면에서 누르하치군을 집중 공격하기로 작전을 세웠다. 누르하치는 허투알라에서 명군 전체와 싸우는 것을 피하고 작전 기동을 통해 강로의 명군을 각계 격파하고자 했다. 1619년 3월 1일 두송의 좌익 서로군만 사르우 근처에 도착했다. 사르우산과 자이피안산에서 후군군이 성을 쌓고 있자 두송은 마림의 좌익 북로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2월 29일 훈어를 건너 사르우산을 공격했다. 병력이 더 많았던 두송군은 사르우산을 점령한 뒤 2만 5천 명의 병력 중 1만 명을 수비를 위해 남겨두었다. 나머지 주력 1만 5천 명을 자이피안산 공격에 투입했다. 이런 조급한 공격은 결국 대세를 그르치게 했다. 두송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 주력군과 함께 허투알라에 있던 누르하치는 명군의 도착 소식을 듣고 바로 출발하여 1619년 3월 1일 저녁에 사르우 남쪽에 도착했다. 이때 자이피안산을 지키던 후군군은 후퇴하여 후방으로 물러나 있었다. 누르하치는 사르우산에 머물러 있는 적군을 먼저 치고 자이피안산의 적 주력군을 세 방향에서 공격하기로 했다. 누르하치는 8기로 구성된 후군군 주력 중 1기는 자이피안산의 적 주력을 견제하고 2기는 남쪽에서 접근하는 명군에 대비하도록 한 다음 자신은 5기를 이끌고 사르우산으로 가만히 접근했다. 사르우를 선점한 명군은 적군이 후방으로 물러난 부대와 합류하여 자이피안으로 향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 결과 두송군은 후군군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누르하치의 5기 6천 명의 기병이 사르우산으로 돌격했다. 각 기는 왕자들이 직할대 50여 명을 데리고 앞장서 손살같이 진격했다. 후방이라고 생각하여 긴장을 풀고 있던 명군은 저항다운 저항조차 못한 채 괴멸되었다. 두송군은 혼란과 어둠 때문에 화력을 거의 살리지 못했으며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후군군의 근접전에 몰살당했다. 그 다음 누르하치는 세 방향에서 두송군 본대를 공격했다. 후방 부대의 괴멸로 자이피안에 있던 명군 주력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다. 세 방향에서 들이닥치는 8기 군대에 두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두송과 휘하 주요 장령들이 전사했다. 누르하치는 견제와 집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세한 기동력을 10분 발휘해 각계격파로 적을 무찌르는 전술을 구사했다. 누르하치의 병법은 탁월했고 군대는 한몸처럼 기동했다. 반면에 명군은 수에서는 절대 우세였으나 분산되어 있는 데다 서로 협조하지 않았다. 사로의 군대가 떨어져 있어 연락을 취하지 못했고 공을 다투어 성급히 나섰다가 각계격파를 허용했다. 사루 전투 이후 후군군은 명군을 더욱 밀어붙여 개원, 심양, 요양을 잇따라 손에 넣었다. 누르하치는 이제 요동을 차지하고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명나라를 넘볼 수 있게 되었다. 누르하치는 어떻게 명을 무너뜨렸나? 여진의 인구는 명의 2%에 불과했다. 그나마 명의 억압정책으로 곡창지대인 요동에서 쫓겨나 산악지형에서 수렵으로 근근히 삶을 유지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중국 전체를 발 아래 두고 중국 역사상 몇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크고 오랜 지속된 제국을 건설했을까? 그것은 바로 누르하치라는 탁월한 건국자 덕분이었다. 누르하치에게는 금나라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거대한 비전이 있었다. 그의 꿈은 요동이 아니라 중원이었다. 그는 수어전, 삼국지 연의 등을 읽으며 포부를 키웠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해 차근차근히 패자의 길을 밟아나갔다. 특히 누르하치의 꿈은 그의 당대에서 멈추지 않고 후손에게 명확히 인계되었다.
설사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더라도 온 가문이 대업의 완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위해 장자 계승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후계가 결정되었다. 그래서 자식과 형제를 죽여야 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제2대 홍타하지 제3대 순치제로 변함없이 이어졌다. 누르하치의 14번째 아들 도르고는 조선의 수양대군처럼 조카를 죽이고 곤자를 차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아버지 누르하치의 꿈을 이루는 일에 매진했다. 어린 조카 순치제의 섭정으로 끝까지 소임을 다하며 중국 대륙 정복을 완성한 것이다. 누르하치의 힘은 팔기에서 나왔다. 누르하치는 이름만 있었던 팔기 제도를 통치의 근간으로 변화시켰다. 민군 일체의 실질적인 조직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팔기를 통해 갈래갈래로 분산되어 있던 여진족이 하나로 결집되었다. 팔기 제도 속에서 갑사로 선발된 병사는 사기가 충천했다. 기의 왕들은 항상 선봉에 섰다. 기병이 중심이 된 팔기군의 전술은 사냥기술에서 나왔다. 사냥감을 잡기 위해 자유자재로 들고 나는 기동성과 유연성을 그대로 팔기군에 응용한 것이다. 사루 전투에서 보여준 누르하치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은 유례가 없는 것이었다. 누르하치는 군사 천재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아랫사람을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보유했다. 그의 밑에서 모든 장졸들은 하나가 되었다. 그는 또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군사적 안목을 보유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사냥꾼의 천부적인 감각과 같은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솔선수범했다.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수했다. 누르하치는 창업자로서 가와만사성, 수신제가를 제대로 해냈다. 징기스칸은 밀레니엄맨으로 평가받는 정복자였으나 제가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누르하치는 제가에 성공했다.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68년에 그쳤으나 누르하치의 청나라는 268년을 유지했다.